오늘 내기 개봉일인데 이렇게 자리 꽉 채우셔서 제가 더 기쁜데요. 오늘 이 영화를 만드신 이혁석 감독님,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 구경원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일단 구경원 배우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매기에서 매기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야기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2년 전 이맘때 이제 촬영이 시작되기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게 이제 알림으로 딱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옥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개봉 날이라 많이 좀 떨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배우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영화를 보셨죠? 네,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오늘로 한 6번 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본인의 영화를 자주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원래 좀 뭐랄까 약간 부끄럽긴 해요. 너무 좀 자기가 강한 사람 같아서 부끄럽긴 한데 이 맥이라는 영화는 제가 관객으로서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가 이미 되어버린 것 같아서 또 볼 때마다 느낌이 좀 달라서, 그리고 사실 오늘은 조금 개봉 날이기도 하고 관객분들의 반응을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 객석에서. 그래서 오늘은 좀 관람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 포인트 때문에 여기서 더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뭐 웃음을 보이셨다든지 의외의 어떤 구간이 있었나요? 매번 되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제일 먼저 웃음이 터지는 구간은 일단 사직서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은 모두가 많이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는 웃음이 나온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구간이 한두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매번 정말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했는데 기억을 해주시지. 다음번에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정말 깨알같은 포인트들이 많아서 감독님이 이걸 다 계획하고 쓰셔가지고 찍으신 건지, 현장에서 막 이게 떠오르신 건지, 혹은 편집하다 막 떠오르신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아이디어들로 꽉 찬 영화인데, 되게 사소한 질문을 하나 하자면 감독님께 세탁소 아저씨가 야쿠르트와 요거트라고 하나요? 마시는 요거트, 이걸 고민하다가 더 싼 거를 주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치졸한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어떤 저 안에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 세탁소 아저씨의 정말 잠깐 한 씬 등장하고 윤영이를 또 속였잖아요. 안 빨고 또 빨았다고 하시고, 어떤 그런 이 잠깐 나오시지만 캐릭터성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이효석 감독은 등장인물 모두에게, 우리 연하 감독도 그렇지만 어떤 그 캐릭터를 집어넣고 싶어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좀 치졸하면 사람이 싫잖아요. 근데 또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항상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상도 스크립터의 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의 멜빵을 하고, 또 그 자기 그 조그만 얼마라고 그게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참 귀엽고 앙증맞으면서도 조금 치졸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거짓말도 하는 사람? 그게 다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모든 인물이 좀 그렇게 제가 인물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단면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균형 아닌 균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게 제가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좋은 게 그 삭소 장면에서 여윤 형이 이제 삭소씨한테 바빴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반말이 그 주인아 씨랑 시간을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바빴어라는 반말이. 네. 그리고 혹시 시나리오 있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건 주영 네, 배우님께서 동물적으로. 없었어요? 네. 배우님은 정말 동물적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진짜 잘하는 건 하고 어디가 뭐 했는데 이렇게 사실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딱 저 대사를 듣자마자 윤영이가 딱 내 눈에 이제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툭툭 반말하면서 얘기해요. 뭐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그 교환 오빠도 그 윤영 집 보러 다닐 때 통화할 때 그 반말로 하잖아요. 그거는 뭐 집주인 저는 이옥석 감독님 시키는 대로 항상 하는 스타일입니다. 나도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네. 겸손하셔가지고 그 바빴어는 정말 구배현 배우님 말씀처럼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투였기 때문에 저도 기억에 남고 그 이주영 배우님 특유의 반말 섞어서 말해도 밉지 않은 느낌, 약간 느물거리는 느낌도 있고, 죄송합니다. 느물거린다니. 굉장히 빙글거리는 느낌. 그게 되게 귀엽고, 그리고 약간 목소리 톤 자체가 약간 까드득하고 뭔가 껍질이 까지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 텐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이경진 부원장이랑 데스크에서 얘기할 때도 이제 반말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마 시나리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했던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벌써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나? 이런 것도 조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더 그 테이크를 세탁소에서는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경진 부원장하고의 장면에서도 약간의 반말을 섞어버리니까 이 헤게모니가 오히려 이 친구한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는 상사지만 그 부원장님이 오히려 이 사건의 어떤 모험을 떠날 때는 여윤영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이주영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생기? 자신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연기를 하시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고 일단 그 부원장과 함께 하는 씬 자체에서의 말투가 저의 윤영 캐릭터를 구상하는데 조금 바탕이 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세탁소 주인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대화 방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실 시나리오에서 보면 사소할 수 있는 어떤 어미나 말투 같은 게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그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았을 때 고추가 잘 말랐네 막 이러다가 테이블 팍 빼는 장면 있죠.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아무도 그 재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옥석 감독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옥석 감독의 세계가 있는데, 개그 세계가 있는데, 그 고추를 하나하나 이제 실로 이제 엮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 기술이긴 한데, 그거를 이옥석 감독이 계속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안 되면 CG로도 해야 된다. CG 실장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 찍을 때 오셨어요. CG 실장님이 오셔서 고추를 엮으셨어. CG를 안 하시고. CG를 하느니 여기서 엮는 게 편하겠다고 이거는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 따는 것보다는 그냥 고추를 엮어가지고 붙이는 게 좋다. 그래서 잘 보시면 고추가 약간 이렇게 붙어서 움직여요. 다음 관람 때. 잘 보시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확신을 해내야 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저도 계속 했는데, 근데 그것도 결국 믿음으로 그 장면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그런 공동의 장소에서 혼자만 있을 때 막 배 아래가 막 아려요. 뭔가 막 저만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남이 없고 여기에 나 혼자만 있고 그때 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나의 뭔가 이상한 어떤 마음들이 그렇게 잠깐 지나치지만 스치듯이라도 뭔가 보시고 나면 그런 게 쌓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윤영이가 그런 호기심도 우선은 많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어떠한 맥락에 상관없이 보여지면 어떤 인상이 남아서 윤영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는 1시간 30분이어야 한다는 이옥석 감독의 어떤 철학에 때문에 삭제된 장면인데 그 고추도 이렇게 하고 병원 안에 어떤 전시품이 있는데 그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문들이 엄청 많이 묻어 있는. 너무 만져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그 여윤영도 척 만지고 가는 장면도 있고. 안 보는 뭔가 안 본다고 생각했을 때 올라오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뭔가 막 이제 일부러 공감 안 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지금 그 약간 짓궂은 마음도 있고 그 호기심 많은 마음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뭐 서사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해도 하나하나 쌓여서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저는 그 장면 보면서도 이주영 배우는 저거까지 잘하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고추 빼는 거야? 네. 저걸 찍기 위해 얼마나 연습했지?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했는데 엮어놨던 거군요. 실제로 스냅도 연습 많이 하시고 근처까지 갔는데 네. 아무래도 해볼까요,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서사의 묘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감독님이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정보의 양이에요. 관객한테 제공하는 정보의 양. 처음에 우리는 누가 엑스레이실에서 그런 관계를 했는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주인공인 윤영이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뭐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뭐 우리는 알고 있다던가 윤영이는 모르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우리와 윤영이가 같이 정보의 양이 동일하게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남자친구 성원에 대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영화는 함께 가기 시작하죠. 정말 성원은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성원이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윤영이와 같은 눈높이로 가게 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선택이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남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이와 같은 서사의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하기보다는 이 다음에 주인공의 행동과 선택과 어떤 데 서 있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관객분들한테는 이만큼 보여줘야지 그리고 여기서 알려줘야지 이랬다기보다는 약간 직관적으로 써 내려갔었던 것 같고 좀 신경을 썼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냥 병원 사람들이 지진이 났다고 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관객들도 이제 그곳은 이제 윤영이가 그 사실은 보지 못하는데 관객들도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진짜는 뭐고 이 사람이 가짜는 뭐고 막 이런 어떤 혼란을 같이 이제 느끼시고 어떤 입장에 내가 서야 되지라는 것을 각자 좀 결정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굳이 윤영이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 장면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 88분 동안 쭉 보셨었잖아요. 이런 어떤 사건들의 연속된 사건들을. 그때 이제 그게 과거가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지, 어떤 선택을 하지,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었어요. 다 이걸 같이 경험하고서.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정보의 이제 양 때문에 뭐 장르가 바뀌잖아요. 뭐 정보를 많이 줄수록 뭐 스릴러가 될 수도 있고 덜 줄수록 미스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가는데 감독님이 이거를 좀 뭐 머리로 계산해서 쓰지 않고 직관적으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약간 타고난 스토리텔러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우리가 윤영이와 함께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밤을 먹다가 이 밤 누가 줬어? 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트랜지션 돼서 과거의 여자친구 지연 씨를 만나는 장면으로 가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물음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진지한 상황에서 그 두 사람이 어떤 뭐 똑같은 데 앉아 있잖아요. 걸터 앉아 있는데 거기 앞에 가로등? 기둥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밤이 그려져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셨나봐요. 네. 네, 밤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감독님. 네, 그러니까 윤영이가 만나고, 그러니까 지연이라는 사람이 윤영이가 이 집으로 왔을 때 뭔가 지연이 윤영이에게 뭔가 묻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었어요. 그랬을 때 지연과 과거의 연인이었던 성원이가 그걸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왔는데 윤영이에게 향기도 지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사를 쳤다고 생각하고 썼어요. 향수 뿌렸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낯선 향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은 제가 과거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 나의 어떤 향기가 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옷을 벗었을 때 그 사람 향이 났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 부분 장면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밤뿐만 아니라 윤영이 되게 춥게 입은 듯해서 지연이 윤영이에게 목도리도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뭘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과거에 이런 일도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찬 목도리를 윤영에게 주기도 하고 그곳에 뭔가 좀 유명했던 어떤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가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들려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장면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렇게 뭔가 균열이 시작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대사도 재미있는데 그 성원이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성원이 자고 있을 때 평판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원에 대해서 한 사람은 일은 못하는데 사람은 착한 것 같아라고 말하지만 다른 하나는 아니다 사나워 보인다. 우리를 약간 교란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구교환 배우님은 성원을 연기할 때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역할은 총체적인 어떤 그 전체를 구성해 놓고 다가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원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마다 얼굴의 표정이 변화하진 않지만 어떤 외형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 엔딩에 도달해서는 어떤 서늘한 얼굴도 나오기도 하고 익살스러운 얼굴도 나오기도 하고 이 캐릭터를 가장 근처까지 갈 수 있는 표현 방법은 씬마다 진실하게 연기를 하자라는 교과서적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씬의 어떤 총호포만 가지고 계속 연기를 하고 조합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성원은. 네.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그런 식의 교환 오빠의 연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이
배우로서의 저는 어쨌든 알고 있잖아요. 성원이 전 여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연기하는 입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성원을 의심해야 하는 인물이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인물인데 정말로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환 오빠의 그런 표정들과 저 사람이 저런 순수해 보이는, 때로는 좀 무서워 보이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이런 다양한 표정들이 제가 좀 연기하는데 진심으로 믿게 좀 해줬던 것 같아서 저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제 궁금증이 해소가 좀 됐는데 어느 정도.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좋더라고요. 윤영이가 전 여친인 지연 씨 만났을 때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표정들이 이제 영화석 구성으로는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 지연 씨가 과거에 맞았다는 얘기를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근데 뭔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얘기를 해야 돼서 하는 상황인데 그걸 받는 윤영이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 생각하면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애틋하면서도 서늘한 공기가 좋았는데 현장에서 연기하실 때는 어떤 감정들을 좀 주고받으셨는지 주영 배우님께 묻고 싶습니다. 죄송해서 잠깐 딴 생각했어요.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딴 생각하는 배우 처음 봤어요. 설명해 드려요? 아니 못 들어가지고. 지연과의 만남에서 지연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맞았다. 그때 그 공기가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연기하는 입장에서 제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저는 맞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의 뉘앙스가 저는 아닌데요 식의 어떤 승리자의 뉘앙스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점까지는 일단 성원을 믿어야 하는지 지연을 믿어야 하는지 아무런 마음의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지연의 캐릭터가 우스워 보이지 않도록 저 사람의 마음이 좀 관객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지연의 씬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요, 네. 아니, 잘 듣고 있었어요, 저는, 네. 지연과 그때 윤영이가 입은 옷의 컬러가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블루 컬러, 옐로우가 조합되어 있는 의상인데, 이제 지연의 것이 조금 더 톤 다운되고, 약간 빛이 빠져있는 듯한 그런 컬러이긴 한데, 기본 색은 동일하더라고요. 감독님께 그런 의도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성원도 사실 푸른 색깔 컬러의 작업복을 입고 나와요. 근데 이제 영화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연출팀에서 같이 의상을 했었는데 이런 저희끼리 이제 셋이 그리고 이제 스크립터, 이제 의상 담당 연출팀 이렇게 해서 셋이 의상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지연이가 이 씬에서 영화 속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과거부터 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뭐 어떤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윤영이도 이날 어떤 마음으로 여기로 왔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제한 없이 각자 다 의견을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것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 공간도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좀 황폐한 곳에서 이제 안면이 없던 이제 친구가 나를 불러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공간이 우선은 낯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상은 뭔가 좀
좀 같이 묻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성원의 어쨌든 전 여자친구였고 같이 만나진 않으니까 계속 그게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씬이 없지만 성원과 지연이 근데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싶었고 그리고 막 색이 바란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최소한 이제 영화 들어갈 때 그 배경에서 많은 화면에 차지하는 색과 의상의 색과 좀 비슷하게 가고 싶다 이 정도의 딱 마음은 있었고 그래서 하늘도 푸르고 하늘이 반 이상 막 차지하는 장면도 많고 그래서 윤영도 조금 진한 어떤 파란 색깔 옷을 선택했던 거고 그리고 근데 단 춥지 않냐는 어떤 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춥게 입었으면 좋겠다 요 정도였고 지연의 의상도 하늘이 많으니까 좀 하늘색 계열 플러스 성원의 어떤 연결성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연결성이라고 하시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 엄청난 이미지의 연결이 있거든요. 감독님께서 에피소드마다 제목을 붙여놓으셨는데 그 이야기들이 본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은 저는 이미지 연결이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 음악.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어떻게 이런 독립영화에서 이런 저작권료를 쓰고 이렇게 많은 곡을 사용할 수가 있었지라고 그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25곡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구교환 선배랑 작업하면서 항상 많이 했던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하지만 최고의 예술은 음악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분에 빠져 있을 때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게 영화는 한 2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음악은 듣자마자 1분 안에 저를 기분을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음악의 힘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후반 전에도 음악을 일부러 듣고 그 장면을 쓴 것도 있고 편집해서 만난 음악도 있고 아예 이제 거의 막 편집이 완료된 시점에서 음악을 만나기도 하고 되게 음악을 영화 편집 전에 그러니까 다시 또 어쨌든 반복되는 말인데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음악을 찾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영화의 어떤 온도, 영상의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음악에 많이 이제 도움을 받는 것 같고 같이 이제 동의하는 바는 영화의 음악이 강요는 하지 말자 그런 생각으로 조금 드라이할 때 균형을 좀 맞추거나 너무 뜨겁다 이러면 또 온도를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강요한 느낌이 들어 이러면 조금 오히려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듣고 생각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편집 단계가 다 끝났는데 그 음악을 만나서 그 음악에 다시 맞추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하면서 꼭 매기가 그 노래를 따라 불렀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그 음악을 만나고 편집이 완성되면서 했던 거고 그게 시나리오 단계에는 또 없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참 작업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예전에 과거에 이제 영화 편집을 할 때 학교에 다닐 때는 뭔가 음악에 맞춰서 편집하는 거를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깔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뻥을 쳤어요. 학교 다닐 때 음악에 맞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악에 맞춰놓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말해요. 뭔가 네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도움을 네. 많이 받기 때문에 자비의 논란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먼저 음악을 틀어놓고 하신대요?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천재들은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네, 연결되는 지점이 있나 봅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감정적으로 저를 완전 이렇게 한번 확 쳤던 느낌이 어디냐면 그 여윤영이 남자친구 성원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때 반응샷이었거든요.
그때의 표정에서 정말 많은 감정을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이주영 배우가 만들어낸 표정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표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원이에게 때렸어? 라고 물었을 때? 전 여친 때린 적 있어 라고 할 때 배우님 얼굴이 약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그 씬은 교환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전에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 없이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교환 오빠가 어떤 식의 대답을 저에게 줄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낼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렇게 촬영 이제 슛을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성원의 말투가 손에서 때린 적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고 생리적으로 그런 표정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성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어떤 예상치 못한 점을 발견하거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순간적인 반응, 나의 표정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적이 있는데 그 씬에서 그 표정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감독님. 그리고 이제 윤영이가 부원장과 CF 장면에서 성원의 목소리를 또 들으니 분명히 다시 떠올라서 제 생각은 감상을 해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뭔가 윤영이는 성원이를 믿고 싶었나 봐요. 끝까지 참. 그래서 그때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었는데 그런 말을 팍 진짜 돌 던지듯이 뭔가 팍 오니까 딱 나온 어떤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딱 표현해주는 그 얼굴이라는 느낌을 그때 현장에서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하게 그날 바람도 막 많이 불었어요. 너무 서늘하고 이 어떤 너가 안 물은 거잖아. 나는 거짓말 하려는 의도가 없어. 라는 그런 말투가 확 이렇게 바로 받아버린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말투는 진짜 그 무심한 말투 때문에 더 상처가 크게 왔던 것 같고 저는 약간 일말에 믿었던 사람한테 너무나 단칼에 배신당한 느낌일 때 오는 약간의 살기까지 봤거든요. 근데 교경원 배우님은 뭐 사전 디렉션 없이 그 대사를 던졌다고 하셨는데 리허설 없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톤을 잡으셨는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의 감정이 그렇게 저도 서늘했었고 마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 공간이 주는 기운과 어떤 성원의 모습들이 그렇게 대사를 뱉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었어요. 네. 외기도 있었나요, 옆에? 매기는 네. 그 보호를 해야 돼서 네. 다시 이제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대기실이죠 저희한테는. 네. 네. 촬영 때 제 대기실은 없었는데 매기 대기실 항상 있었었어요. 근데 보호해야죠, 약자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그만 물어보고 관객분들의 질문 좀 받아볼게요. 선착순 5분께 포토카드 세트 드릴게요. 근데 여기 포토카드에 꽝이 있습니다. 성원. 네, 근데 그게 다 받으셔야 돼요. 세트예요. 국내 최초 포토카드 꽝. 네,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 드릴 텐데 이쪽부터 가볼게요. 저기 끝에 계신 그 두 번째 줄이요. 네,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 제 취향이어서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그 눈으로 보기에도 예쁜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의 미술적인 아니면 미장센적으로 어떻게 톤을 맞추고 연출을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 미술 감독님이 이제 김희진 미술 감독님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제한된 저희의 예산이 있었고 여기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구현 프로듀서, 배우이자 국감 프로듀서, 이재우 촬영 감독 다 동의하는 바가 우리는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찾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세트나 어떤 미장센을 만들어낼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기존에 이미 있는 곳을 곳에 찾아야 된다. 이미 로케이션, 있는 곳에, 로케이션 헌팅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윤영이를 둘러싼 세계를 표현하려면 윤영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사실 영화를 보면 뭐라 해야 될까 다 제가 주변에서 살면서 봐왔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단지 여기를 찍느냐 여기를 잡느냐였는데 그것들을 이제 선택해나가고 이렇게 제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윤영이랑 성원이랑 집에 이제 가는 길에 그냥 골목에 꾸로 가면 되는데 그러기보다 이들이 사는 세계를 보여주려면 어디를 지나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살면서 느꼈던 거는 서울은 항상 공사 중이구나. 그렇다면 그냥 아파트 공사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땅을 밀어버린 공사장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냥 공사장을 지나가자니 이런 재개발로 싸우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이 봤어요. 홍대에서도 보고 그 밥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게 조금이나마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투쟁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결국 실패에 이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재개발 시위를 하고 있구나. 윤영이는 이런 세계에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실패 후에 가서 재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도 이 즐거웠던 기억, 아름다웠던 자기들이 다시 떠올라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깊이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지나가는 곳, 이들이 서서 이야기하는 곳 그런 곳에 조금 지금 내가 받은 한국의 인상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전 심지어 그 윤영이가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던 날, 혹은 재입사한다고 한 날 아침 풍경 인서트 컷 있죠. 그것도 너무 좋던데요. 네. 네, 그 이미지는 이재우 촬영 감독이 갖고 있는 평소에 찍어놓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보고 이거는 왜냐면 이 병원 자체가 너무 부조리하고 비현실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인 달이 뜨는 해가 뜨는 해 뜨고 이제 도시가 비춰지는데 그런 그 다큐멘터리틱한 인서트가 나오면은 더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붙였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께서. 근데 그런 감각이 전 아까 뭘 덧붙이려고 했냐면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있으면 육석 감독은 이걸 딱 보고 우주선 해치를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거 보고 딱 나오니까 2D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3D로 가면 극장인데 거기 2D 딱 그 단면만 프레임에 잡아가지고 모든 감독님이 그러시겠지만 아마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의 미장센이나 로케이션을 시청하신다면 육석 감독님의 그런 2D적인 시선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은 대답이 됐길 바라고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쪽에 계신 분이요. 네, 지금 손 들어주세요. 네, 우선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씬에서 윤영이 성원한테 여자 때린 적 있냐고 물었을 때 바로 그냥 전 여친 때린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이미 전 여자친구라고 해도 여자친구였던 사람한테
그렇게 여자 때린 적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라고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원이란 사람이 애초에 좀 폭력에 무심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제 전 여친이라서 그런 걸 말해도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아무튼 왜 그렇게 무심하게 말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성원이한테도 어떠한 일이 있었잖아요. 성원 무리와의 누군가를 크게 의심해서 아니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윤영이를 거기까지 혼란을 주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너 이렇게 의심을 부풀리고 있다면 내가 바늘로 톡 찔러주고 싶어는 이제 이 성원이 자신의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은 지 별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윤영이가 진짜 물어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거짓말을 하면 또 윤영이 되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까지 거짓말을 하면 이 사실도 지금 되게 버거운데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 성원이 그냥 이 전사,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자기가 누굴 의심하고 이랬던 그게 많이 또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 플러스 나는 거짓말을 칠 생각은 없었어라는 거가 두 개가 좀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고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의 어떠한 과거에 폭력을 저질렀던 건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무게를 뒀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하자. 예. 그때 성원의 대답이 아니 그건 내가 이러면서 시작했으면 아마 성원의 폭력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성원이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원 입장에서도 뭔가 의문점이 해소되는 순간이잖아요. 누가 네, 왜 윤영이가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해소되는 지점이라 더 복잡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끝에서 세 번째 줄 네, 뒤 돌아보신 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굳이 세세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친절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은 사람은 누군지 아니면은 어쩌다가 윤영이 지연을 왜 만나게 됐는지 아니면은 등등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길 원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감독님은 그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다 상상을 하고 배우분들이랑 공유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이 그 총알을 뺀 이후에 기사가 나고 그 다음에 성원이 막 유리를 깼다는 대사를 나누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스토리를 다 딱 놓으시고 편집 후에 뺀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윤영이가 대사를 오빠는 창문이나 깨고 이런 것들이 이들이 눈으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뭔가 소동이 있다가 헛손질을 해서 그걸 잘 해결해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그거는 찍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던 게 지연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킵되어 있는 영화적에서 우리 영화상에서 볼 때는 스킵되어 있는 부분들이 감독님은 다 스토리적으로 짜놓으신 부분인지 배우들과 공유를 했는지 공유했다라기보다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제한된 시간이 있고 내가 더 들여다보고 싶은 곳을 더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만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했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편집에서. 그러니까 전화통화의 목소리로 저 누군데요? 라는 어떤 그런 후시 때 그런 작업도 있었어요. 근데 넣지 않았던 거는 내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과 요 면만 보여줬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여기만 들여다봤을 때 저게 맞을까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전화했고 어떻게 어디서 만나자고 했고 하면서 이제 지연의 정보가 많아지면 윤영이가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믿기로 생각을 막 빠져있을 텐데 그게 다 보여지면 이미 우리가 가는 데에 지연을 만나서 도착하는 데에서부터 좀 판단이 좀 더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판단이 약간 성원이가 정말 그랬을까? 이 지연 씨의 말이 맞을까라는 잠깐의 어떤 고민이 더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후반에서 빼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옥석 감독의 어떤 희극적인 요소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진행은 최근에 백초 영화를 이옥석 감독이 찍었었는데 너튜브에 로미오 눈을 가진 죄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백조니까.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캔을 받고 나와요. 근데 대사 하나로 또 시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캔 받고 나온다. 네가 자판기랑 싸워서 이기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판기 그게 또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결과를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그 시간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도 막 듣다가 보니까 이건 이옥석 감독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선택이 있으셨겠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결국에 어떠한 한 부분만 보고 우리가 막 과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그거를 채워나가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어떤 소량의 정보만으로 내가 그걸 믿고 안 믿고 이 사이에서 막 흔들리는 것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받아볼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네. 지금 손 번쩍 들어주신 분.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마지막 엔딩씬에서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면이 그 아파트로 높게 솟아있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그 구경한 배우님, 감독님 그 단편 영화에서도 그 나왔던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장소인 것 같은데, 그 장소가 굉장히 위압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장소를 선정하셨을 때 어떤 분의 아이디어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단편이 그 DVD는 주지 않는 거죠? 네.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일단 영화의 공간 어디인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작업할 때. 근데 분명히 쓰임새가 달랐다고 생각해요. 어떤 성질은 비슷하나 공간이 주는 압도감은 비슷하나. 그래서 이옥석 감독이 먼저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그때 이제 로케이션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공간을 생각했었냐면 윤영이가 성원의 부모님이 사는 집까지,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상상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 집 앞까지 가서 현관 앞에서 문만 살짝 열어놓고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조금 얘기가 깊어지니 나와서 현관 앞에서 딱 떨어지기를 바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나리오에서는. 근데 이제 직접 다녀와 보니 이들이 그들만의 어떤 세계 안에서
어찌 보면 약간은 고립돼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아래 뚫리긴 하는데 이미 구덩이 안에서 둘이 그러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도 받았고 촬영 감독이 그 장소를 처음 와봤었는데 차라리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씬에 힘을 더해주기는 더 충분하다 해서 저도 현관 앞보다는 그곳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했던 걸로 기억해요. 건물과 건물 사이로 빛이 들어오니까 뭔가 극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플래카드를 들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병원이 극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부원장의 전화기 줄이 되게 길잖아요. 저는 그렇게 줄이 긴 전화기를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거기에도 뭔가 뜻이 있는지 궁금했고 또 두 번째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질문을 해도 될지 말지 그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기도 하고 인권위에서 제작을 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성원이 화났을 때 한번 싸웠을 때 혼잣말로 욕을 하는데 조금 좋지 못한 욕을 하는데 그 욕 대사가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성격을 보여주는 복선 같은 걸로 쓰였던 건지 왜 꼭 들어가야만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처음 질문해 주셨던 게 병원이 어쨌든 부원장이 처음 이제 윤영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꼭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이러면서 그리고서 이제 방으로 와서 그 공간으로 이제 들어와서 되게 혹시나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윤영 씨는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뱉잖아요. 저는 이제 쓰면서 이런 대사를 치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부조리한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대하는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관객분들이 보시는 병원에 대한 인상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업했었던 것들이 처음에 이제 그 이경진 부원장이 들어오자마자 화분에 무엇을 이렇게 주잖아요. 아 하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이 병원의 인상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21세기인데 이 병원은 참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을 저렇게 대하고 뭔가 아직도 뭔가 그러니까 공간도 되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 병원이잖아요. 꼭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계속 이렇게 누군가의 피해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전화선도 사실 지금 이제 다 핸드폰도 쓰고 굳이 책상에 놔도 되는데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 병원에 참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들 있잖아요.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어떤 느낌들을 계속 비웃음이 있게 조금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출퇴근 카드기 같은 것도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건데 굳이 강요해서 하게 하고 뭔가 만지지 마세요에 막 지문이 있고 이건 삭제됐지만 어쨌든 억압이 있고 그게 막 튀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어떤 느낌들을 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복이나 어떤 간호사가 쓰고 있는 모자도 사실 21세기에 어디가 아무도 쓰지 않잖아요. 이곳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변하지 않고 21세기에 간호사복을 입는 병원이라면 여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원장을 이곳에서 자라서 자기 아버지가 원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면서 소품들을 그렇게 선택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어보신 게 있었던 욕설.
저도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지?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영화지만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리고 성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를 둘러싼 그냥 세계를 그대로 옮겨보고 싶다. 그렇다고 막 제가 이 멈춤화 이러지를 않으니까 뭔가 여기 이 씬에서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성원의 어떤 조금 더 뭔가 설명을 하자면 성원의 폭력성의 어떤 전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욕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나오면 안 돼라는 어떤 강박은 이게 일부러 안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다 만들고도 국가인권위원회 이러면 좀 국가인권위원회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드니까 저의 선택으로, 저의 판단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상세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태제 같은 문장이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류시아 시인이 어떤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감독님이 발췌해 오신 그런 문장인데요. 이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그 여자한테 비난을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가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편지를 읽어보지 말아달라고, 편지가 도착하면 제발 열어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열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성은 열어보지 않고 찢었어요. 네, 찢었지만 완전히 분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 단어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휴지통을 비웠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이 세상에 늘 절대적인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쪽을 믿기로 선택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꼭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한 의심과 불안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다가 멈출 것인가, 끝까지 가볼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분들도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도 같은데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영화를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과 아주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 언제나 디렉션을 받는 것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그 세계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옥석 월드니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온전히 이옥석 감독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그 고추 땡기는 것처럼. 영화 작업이랑 가깝게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믿음이 없으면 영화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살면서 믿는 쪽이 마음의 평화가 더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믿거나 혹은 어떤 섭섭한 감정이나 의심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되도록이면 그 질문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작업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확 와닿네요. 이주영 배우님은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바가, 메시지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 안에서 굉장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를 찍고 있는 내가
그 상황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바였는데, 왜냐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함을 윤영이라는 캐릭터가 거의 전반부에서부터 후반부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람들이 과연 내 얼굴을 90분 동안 보면서 이 영화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내 안의 의심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가 완성이 되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 안에 있었던 내가 또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또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보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형관에 걸려있는 한 계속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드신 김에 이주영 배우님부터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 매기입니다.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르겠어요. 감독님이랑 교환 오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불안해요. 이 영화가 빨리 내려갈까봐. 그래서 개봉 첫 주, 둘째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영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온전히 관객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SNS에서 매기 홍보 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영화를 재밌게 보셨으면 오늘 뭐 찍으신 사진들이나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영화가 조금 더 상영관을 많이 확보해서 관객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평일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GV를 하면서 되게 손 들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제가 보고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 영화이구나. 이게 어쨌든 아까 기자님께서 정보량 얘기도 하셨는데 뭔가 이 어떤 영화가 가진 여백을 관객분들이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GV가 또 많이 있어요. 오늘 나누지 못했던 어떤 말들. 근데 이제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생각, 그리고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만나면서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짧았지만 저도 다시 한번 또 다른 마음을 느끼고 가요. 그리고 이주영 배우님이 영화 볼 때마다 다르다는 말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출연하셨지만 새롭게 보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영화를 여러 번 보시면 좋구나 라는 어떤 죄송해요,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첫 개봉날에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영화 보시고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딱 한 장면이라도 자다가 주무시기 전에 생각이 나도 좋고, 지하철 타다가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도 좋고 이러면 저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이 만남이 조금 특별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 계속 바뀌고 영화 보는 마음 계속 바뀌는데 저도 내일 누군가를 심각하게 의심할 수도 있는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일 또 보시면 영화가 또 저희가 조금 강요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영화 충분히 다시 또 생각하고 재밌게 생각할 거리 많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화는 극장에 올라가면 만들 땐 우리 거, 보실 땐 관객 거. 그래서
아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실 또 보시지 않으셔더라도 지금 느끼시는 마음이나 동하셨던 부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영상 되셨길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셋은 항상 내기를 검색해요. 그래서 네, 아까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편지같이 내려오는 메일같이 느껴져요. 제가. 저희 진짜 단톡방에서 맨날 서로 캡처 보내면서 이런 리뷰가 있다 그래서 캡처 보내면 또 이러면서 막 또 보내고 우리 공약 뭐 하지?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고 그러고. 공약 그래서 정한 거 있으세요? 우리가 정했잖아. 네. 일단은 뭐 말하세요. 네. 아, 그 자전거 씬을 한번 여기서 몇 바퀴를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굳이 또 왜 그 자전거 씬이에요? 방금 구경 배우님 말씀처럼 영화는 만들 때는 감독과 배우들, 스태프들의 것이지만 이렇게 완성되고 나면 관객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제가 뭐 질문 지목을 못 해드린 분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각자의 SNS에 마구 써주시면 다 본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히 들어가세요.